예, 수능 완성 문학의 유형 연습 1입니다. 봅시다. 유형 연습 1에 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대표적인 종류와 특징 봅시다. 지문 나오네요. 시에서 이미지란 주로 감각을 통해 재생되는 심상을 의미하지만 이미지는 감각적인 면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데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들의 예시로는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가 있다. 감각 이미지는 감각 기관 중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미지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이미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나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와 같은 시의 구절에서는 색채를 바탕으로 한 시각 이미지나 촉각을 활용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이미지즘 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화적 요소가 극대화된 시각 중심의 감각 이미지는 현대 이미지의 핵심이며 감각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혹은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게 되었다. 더불어 시각 이미지는 그림을 그리듯 공간적 장면을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도록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화면들이 모여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 이미지들과 연결되어 운동성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비유 이미지는 시에서 시인이 원관념에 해당하는 정사나 관념 등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이다. 예를 들어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에서는 원관념인 봄을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과 연결지어 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에서는 봄의 생동감을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에서는 생기 넘치는 봄의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이처럼 시어 자체가 비유의 언어이기에 비유 이미지는 보조관념으로 시 전편에서 정서나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그런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 비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시를 가졌다라는 표현은 앞에 장비가 붙는다면 가진 사실 진술이지만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 앞에 붙어 원관념으로 연결되면 사실과는 다른 상황에서 형성되는 비유 이미지가 되어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과 같은 심리적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이미지를 개념상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두 이미지가 중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신체 감각에 의해 지각된 감각 이미지가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 정서나 관념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데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연맹새처럼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가 연결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황금과 꽃이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심리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첩 이미지로 사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봅시다. 나의 이육사 교목 봅시다. 이육사 교목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낡은 거미지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고꾸라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이육사 교목. 그 현실에 굴하지 않고 극한 상황에 저항하는 의지다. 뭐 이런 거 또 봅시다. 성탄제 봅시다. 김종기의 성탄제. 뭐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혈육의 정에 대한 그리움 봅시다. 다 나오나? 다 나오네요.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스런 옷자락에 연로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의 성탄제. 아버지의 사랑과 혈육의 정에 대한 그리움. 수능 완성. 유형연습 2입니다. 유형연습 2에 여기 이제 현대소설이죠. 강경의 소금. 이게 좀 깁니다. 이렇게 봅시다. 뭐 주제는 간도 이주민의 뭐 힘겨운 현실과 의지적 삶의 자세다. 뭐 이런 거. 뭐 전체 줄거리 보시고 봅시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방안이 마음에 안 들고 도야지 굴이나 쇠 외양간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 피해 앉을 곳도 없었다. 그러니 멍하니 낯선 손님과도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시일이 차츰 지나니 낯선 남성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처음같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다. 그저 그렁저렁 지낼만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붓두막 앞에는 비밀 토구를 파두는 것이었다. 그랬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나든지 개소리가 요란스레 나면 온 식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이든지 있곤 하였다. 그리고 옷이나 곡식도 이 움에다 넣고서 시제 입는 옷이나 먹을 양식을 조금씩 꺼내놓곤 먹곤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보위 다니며 마적단 등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곤 하였다. 실형을 손질한 그는 바구니에 담아둔 팥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고요한 방 안에 파달 소리만 째그럭 자르르 하고 났다. 파달과 파달로 시선이 옮아지는 그는 눈이 피곤해지며 참새 소리가 한층 더 뚜렷이 들린다. 동시에 저 참새 소리같이 여러 가지 생각이 순서 없이 생각났다. 내일이라고도 파종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몇 말의 쌀을 가져야 할 것. 오늘 봉식이가 팡둥을 만나지 못해서 쌀을 못 가져올 것. 그러나 나무를 팔아서 사라고 한 찬감은 사오겠지 생각이 차츰 희미해지며 졸음이 꼬박꼬박 왔다. 그는 눈을 비비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무심히 눈에 띄는 것은 벽에 달아둔 매주였다. 참매주를 내놓아야겠다 하며 바구니를 밖에 내놓고서 매주를 떼어서 문 밖에 가지런히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매주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그는 하나하나의 매주 덩이를 들어보며 간장이나 서너 동이 빼고 고추장이나 한 단지 담그고 그러자면 소금이나 두어 말은 가져야지 소금
하며 그는 무의식한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또다시 고향을 그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향서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건만 다리는 돼도 소금 한 줌이면 후련하게 내려갔는데 하였다. 그가 고향에 있을 때는 하도 없는 것이 많으니까 소금 같은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곳 온 후로부터는 그는 소금 때문에 남몰래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소금 한 마리 2원 20전. 농가에서는 단번에 한 마를 사보지 못한다. 그러니 한 근 두 근 극상 많이 산대야 4, 5근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 같은 것도 한 번에 담그지 못하고 소금 생기는 대로 담그다가도 어떤 때는 매주만 썩어서 장이라고 먹곤 하였다. 장이 싱거우니 온갖 찬이 싱거웠다. 끼니 때가 되면 그는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마음이 송구하였다. 남편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았으나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밥술이 차츰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놓곤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에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슬며시 술을 놓고 돌아 앉았다. 중력 부분 줄거리. 그는 공산당에 의해 남편을 잃고 가장으로서 이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봉염과 봉희 두 딸마저 병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다. 갖은 노력에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에게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이웃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소금 밀수라도 하여 돈을 벌어 보라는 제안을 한다. 우레 같은 바람 소리가 대지를 뒤흔드는 어느 날 밤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너마를 자루에 넣어서 이고 일행의 뒤를 따랐다. 그들 일행은 모두가 6사람인데 그중 여인은 봉염의 어머니 뿐이었다. 앞에서 걷는 길잡이는 10여 년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길잡이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이든 소금짐을 지는 기간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며 그 대신 의사표시는 전부 행동으로 하곤 하였다. 그들은 열을 지어 나란히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들은 앞사람의 행동을 주시하며 이 바람 소리가 그들이 다그쳐 오는 어떤 신발 소리 같고 또 어찌 들으면 순사의 고함 지르는 소리 같아 숨을 죽이곤 하였다. 그리고 어제도 이 근방 어디서 소금짐을 지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지 하며 발걸음 옮김에 따라 이런 불안이 저 어둠과 같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들의 가슴을 캄캄하게 하였다.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을 입고 발가락이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인 소금자루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머리 복판을 쇠뭉치로 사정없이 뚫는 것 같고 때로는 불덩이를 이고 가는 것처럼 자꾸 따가웠다. 그가 처음에 소금자루를 일 때 사내들과 같이 여섯 말을 이려 했으나 사내들이 극력 말림으로 아쉬운 것을 참고 너마를 이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이 소금자루를 이고 단심리도 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두 손으로 소금자루를 조금씩 쳐들어 아픈 것을 하렸으나 아무 쓸데도 없고 팔까지 떨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는 마음대로 하면 이 소금자루를 힘껏 쥐어 뿌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만 넌떡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맘뿐이었다. 발길은 여전히 사내들의 뒤를 따라간다. 사내들과 같이 저렇게 나도 등에 져 봤더라면
이제라도 질 수가 없을까? 그러려면 끈이 있어야지 끈이. 좀 쉬어가지 않으려나? 쉬어갑시다. 금시로 이러한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다는 콱 막히고 만다. 그리고 여전히 손길은 소금자루를 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려 하였다. 이마와 등허리에서 땀이 낙수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다.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 소리는 퍽이나 멀어졌다.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 숨이 콱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두 마리나 일 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쩌누 소금 자루를 오르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러하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강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들은 이 강물 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하였다. 강가에 가면 이 소금 짐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 소리를 따라 더 높아간다. 봉염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 소리조차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꼭꼭 찌르듯 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에 사내가 우뚝 섬으로 그도 따라섰다.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어디선가 벌레 울음소리가 물결을 따라 들렸다. 낑하고 앞의 사내가 앉는 모양이다. 그도 털썩하고 소금자루를 내려놓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바늘로 버티어 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의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여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픈 것이 진정되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린다. 그는 몸을 웅크릴 때 앞의 사내가 그를 쿡 찌른다. 그는 후다닥 일어났다. 사내들의 옷 벗는 소리에 그는 한층 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는 잠깐 주저하다가 옷을 훌훌 벗어 돌돌 뭉쳐서 목에 달아매었다. 그때 그는 놀릴 수 없이 아픈 목을 어루만지며 용전까지 이 목이 이 자리에 붙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사내가 이어주는 소금자루를 이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벌써 철퍼덕 하는 물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 앞사람은 강물에 들어선 모양이다. 벌써 그의 발끝이 모래사장을 거쳐 물속에 들어간다. 그는 오스스 추우며 알 수 없는 겁이 버쩍 들어서 물결을 굽어보았다. 시커멓게 보이는 그 속으로 물결 소리만 요란하였다. 그리고 뭉클뭉클 밀치는 물결이 그의 몸을 울려주었다. 그때마다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흑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물이 깊어 갈수록 발끝에 깔린 돌이 굵어지며 걷기도 몹시 힘들었다. 그것은 돌이 깨느른한 해감탕 속에 묻히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매끈하고 발끝이 줄다뭅을 치는 바람에 정신이 아득해지곤 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지고 또 곱디디었다. 물은 젖가슴을 확실히 지나쳤다. 그때 그의 발끝은 어떤 바위를 디디다가 미끈하여 다름질쳐 내려간다. 그 순간 온몸이 화끈 화끈해지도록 그는 소금자루를 버텨 이고 서서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벌어지는 다리와 다리를 모으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리를 쳐서 앞에 사내들에게 구원을 청하려 하나 웬일인지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며 암만 소리를 질러도 나오지도 않거니와 약간 나오는 목소리도 물결과 바람결에 묻혀버리곤 하였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왼발에 앞 힘을 들이고 섰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뜩하고 다만 소금 자루가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생각만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발끝으로부터 머리털 끝까지 뻗치었다. 앞서가는 사내들은 거의 강가까지 와서야 봉염의 어머니가 따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근방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길잡이가 오던 길로 와보았다. 길잡이는 용이하게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지체하였더라면 봉염의 어머니는 죽었으리라 직각되었다. 그는 봉염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변 소금자루를 내리어 자기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발끝에 밟히는 바위를 직각하자 봉염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왜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위 옆을 훨씬 지나쳐 길을 인도하였는데 어쩐 일인가 하여 봉염의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걸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이렇게 걷는 사이에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러나 몸을 건사하기 어렵게 어지러우며 입안에서 군물이 슬슬 돋아 헛구역질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아직도 소금자루가 있거니 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들이 강가까지 왔을 때 마음을 졸이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우스러 일어났다. 그리고 저만큼 두 사람이 을 어루만지며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자기들의 신세도 신세려니와 이 부인의 신세가 한층 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강경의 소금. 예, 승완성 유형 연습 3입니다. 고전시가 남도진의 낙은별곡 봅시다. 이제 자연을 완상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가문의 화목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고. 구성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헌상한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낙은암 깊은 고를 날 위하여 삼겨시니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 진세를 하직하고 암혈에 깃들이니 내생에 담백한들 분수이니 상관하랴. 농환제 맑은 창에 주역을 점검하니 소장진퇴는 성훈이 밝아있고 낙천지명은 경계에도 덮여세라. 달을 희롱하고 말 잇고 앉았으니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한고 장금을 빗기 앉아 슬상에 놓아두고 평우조 한 소리를 보허사에 섞어 타며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유연히 흥이 나서 세상 걱정 전혀 없다. 남촌의 늙은 번님, 북린의 젊은이들 송단에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두세 잔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앞눈에 벼가 좋고 뒷내에 곡이 많네. 춘산에 비온 후에 비골도 살쪘다네. 한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조카거니 분분한 시비야 귓결엔들 들릴 소냐. 당해와 깊은 곳에 낚싯대 메고 내려가며 어부사 한 곡조를 바람결에 흘려 불러 목동의 피리 소리인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방초 길에 걸음마다 더디구나. 동풍이 건득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도롱이 걸치고서 바위에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어 이 형상 그리고자 영욕을 불관하니 세사를 내 알더냐. 주역에 빠진 분들 부기를 자랑마오.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 대루원에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로워라. 어와 내 신세를 내 말하니 자네 듣소. 삼복에 날 더우면 백우선 높이 들고 풍령의 길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고등을 누가 겨루소냐. 동짓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도둬놓고 도도 베고 해 돋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할시고 고단함 있을 소냐. 삼공이 귀타 하나 나는 아니 닭구리라. 값으로 따진다면 만금인들 당할 손가.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 부럽지 않고 헌 배옷에 알맞으니 비단 가져 못할까 죽냐. 옥류폭 노한 물살 돌을 박차 떨어지니 하포의 명월주를 옥반에 굴리는 듯. 옥반에 굴리는 듯. 옥반에 굴리는 듯. 은고리 수령점을 난간에 걸었는 듯. 티끌 묻은 긴 갓끈을 탁영호에 씻어내니 귀 씻던 옛 하랍이 자네 혼자 높을 소냐. 반곡천 긴긴 굽이 초당을 둘렀으니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마라. 연사에 막대 짚어 무릉게 내려가니 양 안에 나는 도화 붉은 안개 자욱하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춘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단구를 넘어들어 자연뢰 지나가니 향로봉 남은 안개 햇빛에 비치었다. 구변담 고인 물이 거울처럼 맑았구나. 속세 잊은 저 백구야. 너와 나와 벗이 되어 물가에 논일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창악동 좁은 길로 선부연 찾아가니 반곳이 적 생긴 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형산에 만든 솥을 뉘라서 옮겨왔나.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소리 대낮에 들리는고. 계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쌍계암 먼 북소리 갈 길을 재촉하네. 퉁소에 봄을 담아 유교로 돌아더니 서산에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 어와 우리 형님 환정이 전혀 없어 공명을 사양하고 삼조과로 돌아오니 재앙에 남은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긴 베개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슬하의 자손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여 남은 세월 마치리라. 요거는 오위들. 예, 수능 완성 유형연습 4강입니다. 유형연습 4의 옥루몽의 강남홍에게서 나타나는 여성 영웅적 면모 봅시다. 가부터 봅시다. 작품 속 인물이 형상화될 때는 당대의 사회적 지배 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고전소설 속 여성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들 역시 남성 중심 사회라는 당대의 영향을 받아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영웅소설의 관습에 따라 그려지는 여성 영웅들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형상화될 뿐 자신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한계에 대한 개선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남복 후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체성 또한 충이라는 당시 남성 사대부 중심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전장에서의 영웅적 활약이 애정관계에 있는 남성을 조력하기 위한 것이나 남성 인물의 인정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옥루몽의 강남홍 역시 여성 영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양창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다 강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도사에 의해 구조된 후 그로부터 도술 검술을 전수받아 영웅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도사의 명을 받고 고국인 명나라에 맞서 영웅적 활약을 펼치지만 그녀의 능력은 전장의 원수로 출정한 양창곡과 맞닥뜨린 이후 양창곡을 위해서만 발휘된다. 이러한 면모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영웅으로서의 작품 속 인물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옥루몽 봅시다. 남영로의 옥루몽. 일단 양창곡의 영웅적 일대기, 현실 이런 거 전체 줄거리 보시고 봅시다. 홍랑이 다시 공중을 향해 두 손으로 쌍검을 받고 바람과 같이 몸을 돌려 말 위에서 춤추며 사방으로 내달리니 휘날리는 흰 눈이 공중에 나부끼는 듯하고 조각조각 떨어진 꽃잎이 바람 앞에 날리는 듯하더니 갑자기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안개같이 일어나며 사람과 말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 소유경이 크게 놀라 방청극을 들고 동쪽으로 충돌하면 무수한 부검룡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서쪽으로 충돌해도 무수한 부용검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니 소유경이 허둥지둥해 우러러 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하늘에 흩어져 있고 굽어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땅에 가득 차 있어 칼날 천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에 정신이 혼미하고 준퇴할 길이 없어 마치 구름과 안개 사이에 있는 듯 하더라. 소유경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해 내가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 알았으리오. 방청극을 들어 푸른 기운을 헤쳐나가고자 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낭낭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 명나라의 이름난 장수를 내 손으로 죽임은 의리가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주노니 장군은 원수에게 돌아가 빨리 대군을 거두어 돌아가도록 아뢰어라. 말을 마침에 푸른 기운이 점차 사라지고 홍랑이 다시 부용검을 들고 웃으며 바람이 나부끼듯 본진으로 돌아가니 소유경이 감히 쫓지 못하고 돌아와 양원수를 뵙고 숨을 헐떡이며 망연자실하더라. 제가 비록 용렬하나 병서를 여러 줄 읽고 무예를 약간 배워 전쟁터로 나서면서 겁낸 적이 없고 적을 대해 용맹을 떨쳤나이다. 그런데 오늘 남만장수는 사람이 아니요 분명 하늘 위의 신으로 바람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급해 어지럽고 황홀해 헤아리기 어려우니 붙잡을 수 없고 도망가고자 하나 피하기 어렵더이다. 사마양저의 병법과 맹분 오획의 용맹이 있더라도 이 장수 앞에서는 소용없을까 하나이다. 양원수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해 오늘 이미 해가 졌으니 내일 다시 싸우되 만약 이 장수를 사로잡지 못하면 내가 맹세코 회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봅시다. 양원수가 귀 기울여 들으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옛적에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퉁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지게 했는데 알지 못하겠도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곡조를 아는고
내가 어렸을 때 옥필이를 배워 몇 곡조를 기억하니 이제 마땅히 한 곡조를 시험해 삼군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시키리라. 상자에 옥필이를 꺼내어 장막을 높이 걷고 책상에 기대어 한 곡을 부니 그 소리가 화평하고 호방에 마치 봄 물결이 천리 그 장강에 그러듯하고 3월의 화창한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 오는 듯해 한 번 불매 처량한 마음이 기쁘게 풀어지고 두 번 불매 호탕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 군중이 자연히 평온해지더라. 양원수가 또 음류를 바꾸어 한 곡을 부니 그 소리가 웅장하고 너그러워 도문의 협백이 축에 맞춰 노래하는 듯하고 변방에 출전하는 장군이 철기를 울리는 듯하더라. 마카 3군의 기세가 늠름해져 북을 치고 칼춤을 추며 다시 한번 싸우길 원하니 양원수가 웃으며 옥필이를 불기 그치고 다시 군막으로 들어가 몸을 뒤척이며 생각하되 내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인재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오랑캐 땅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남만장수의 무예와 병법을 보니 참으로 이 나라의 선비 가운데 그와 견줄 사람이 없고 천하의 기재이거늘 이 밤 옥필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불 수 있는 바가 아니로다. 이는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돕지 않고 조물주가 나의 큰 공로를 시기에 인재를 내어 남만왕을 도우미로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 군막으로 소사마를 다시 불러 묻기를 장군이 어제 진중에서 남만장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았는가. 소사마가 대답하길 가시덤불 속 꽃다운 풀이 분명하고 기와 조각 속 보석이 완연하니 잠깐 보았으나 어찌 잊을 수 있겠으리까. 당돌한 기상은 이 시대의 영웅이요 아리따운 태도는 천하의 가인이라 천고의 가인이라. 연약한 허리와 가느다란 눈썹은 남자의 풍모가 적으나 빼어난 용모와 용맹한 기상 역시 여자의 자태가 아니니 대개 남자로 논한다면 고금에 없는 인재요 여자로 논한다면 나라와 성을 기울게 할 미인일까 하나이다. 양원수가 듣고 묵묵히 말이 없더라. 이때 홍랑이 사부의 명으로 남만왕을 도우러 왔으나 또한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해 조용히 옥필이를 불어 장자방이 초나라 병사인 강동의 자제들을 흩어지게 한 술법을 본받고자 함이거늘. 뜻밖의 명나라 진영 안에서도 옥필이로 화답하니 비록 곡조는 다르나 음률의 차이가 나지 않고 기상은 현격하게 다르나 뜻에 다름이 없어 마치 아침 햇살에 빛깔 고운 봉황 암수가 화답함과 같더라. 홍랑이 옥필이 불기를 멈추고 망연자실에 고개를 숙이고 오래 생각하길 백운도사께서 말씀하시길 이 옥필이가 본디 한 쌍으로 한 개는 문창성에게 있으니 그대가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이 옥필이에 달려 있노라 하셨거늘. 명나라 원수가 어찌 문창성의 성정이 아니리요. 그러나 하늘이 옥필이를 만들 때 어찌 한 쌍을 만들었으며 이미 한 쌍이 있다면 어찌 남북에서 그 짝을 잃게 하여 서로 만남이 이같이 더딘고. 또 다시 백운도사께서 말씀하시길 이 옥필이가 본디 한 쌍으로 한 개는 문창성에게 있으니 그대가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이 옥필이에 달려 있노라 하셨거늘. 명나라 원수가 어찌 문창성의 성정이 아니리요. 그러나 하늘이 옥필이를 만들 때 어찌 한 쌍을 만들었으며 이미 한 쌍이 있다면 어찌 남북에서 그 짝을 잃게 하여 서로 만남이 이같이 더딘고. 또 생각하길 이 옥필이가 짝이 있다면 그것을 부는 사람이 분명 짝이 될지라. 하늘이 내려다보시고 밝은 달이 비추시니 강남홍의 짝이 될 사람은 양공자 한 분이라. 혹시 조물주가 도우시고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양공자께서 이제 명나라 진영의 도원수가 되어 오신 것인가. 내가 어제 진영 앞에서 병법을 보았고 오늘 달빛 아래 다시 옥필이 소리를 들으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라. 내가 마땅히 내일 도전에 원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리라.
남영로 옥루몽. 예, 수능 완성. 유형연습 5강에 윤조병의 농토. 요거 극문학이네요. 극문학. 근대화의 폐해와 농촌의 사회 구조적 모순 및 지주횡포의 고발. 뭐 이런 내용이고, 해제는 또 전체 줄거리입니다. 전체 줄거리 보시고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돌쇠는 지렁내 마을에서 지주 어른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다. 돌쇠의 할아버지 덤쇠와 아버지 한쇠는 지주 어른의 가문에 예속된 노비로 위기가 올 때마다 주인을 대신해 헌신했지만, 그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노비 문서와 땅 문서를 번번이 빼앗겼다.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수몰지구로 선정되자 다른 주민들은 걱정하지만, 돌쇠는 지주 어른에게 받기로 약속한 석산 땅을 믿고 농사일에 매진하며, 며느리 점순의 손녀 점순과 함께 틈틈이 석산 땅을 일군다. 점순네, 뭔 소리지요? 글씨. 공사장 남포 소리룬 너무 가깐디서 들리네요. 점순네 돌쇠. 일수가 시선을 마주치며 불안해 하는데 또 한 차례 땅이 울린다. 일수 석산 쪽이유. 뭐시여? 벌떡 일어선다. 남순네가 고사트로 달려가고, 일수는 연초 건조장 탑으로 뛰어 올라가고, 돌쇠는 뒷마당으로 간다. 점순네 어디요? 일수 탑에서 석산이 맞구만요. 석산에서 먼지가 피어올라요. 어디 봐요. 댐 공사하는 오봉산임은 저쪽인디 바로 배암산 뒤에서 먼지가 오르잖니요. 틀림없구만. 이를 워치키 한디야. 아부님 뭔 일이래요? 왜 우리 석산거정 깬대요? 야 한 번 시선을 줄 뿐 대답을 않는다. 일수 석산도 바로 골채기 구먼유. 뭐요? 그럼 우리 봉답은 오치기 된 거요. 잘 봐. 골채기 양지짝이 틀림없어요. 양지짝이요. 이로 어쩌? 양지짝이면 보물을 다 파놓은 딘디 거길 깨면 우리 엿두럭은 천둥지기로도 못하는데. 아부님 뭔 일이래요? 야 아부님, 본물은 그대로 남는구먼. 바로 그 위인께 봉답하고 본물은 그대로 남는다고요? 그려 양지짝 위만 깨니께. 다행이다 싶어. 야 그러면 살았어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가까스로 들마루로 다가와서 귀퉁이에 앉는다. 점순이가 호미로 돌을 깨는디요. 그럼 우리가 점순이 달려가서 아랫방 윗방 문을 열어젖힌다. 없어요. 없구만요. 텐마루 밑을 본다. 신발하고 호미가 없어졌시오. 점순이가 산에 가시오. 들마루에서 책을 보고 책은 있는디 이를 웠죠. 꼭 산에 갔구만요. 가시오. 일수 탑에서 내려와 지가 산에 가도 좋다고 했어요. 오토바이가 요란스럽게 달려온다. 점순이 어쩌? 점순이가 석산을 갔는디 난포가 터졌단 말이요. 어쩌 이 일을. 일수 가봐야지 어쩌요. 지가 가봐야겠구만요. 달려간다. 아부님 지도 댕겨와야겠어요. 호둥대며 달려간다.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급히 멎고 헬멧 쓴 두 사나이가 어른내로 들어간다. 돌쇠가 불안한 듯 석산 쪽을 바라보다가 들마루에 널려진 목목새 돈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석산 쪽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온다. 사고다 사고요. 돌쇠가 버뜩 그쪽을 본다. 점순이가 돌에 맞았다. 돌쇠가 휘청한다. 가까스로 오동나무에 기댄 그가 석산을 향해 뭔가 외치려고 한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아 애를 쓴다.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무릎 꿇듯 미끄러져 내린다.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진다. 무대가 밝아진다. 낡은 상복을 입은 점순내가 옥돌내 부축으로 텐모르에 걸터 앉아서 허공을 바라본다. 돌쇠는 덕근, 진모, 갑석 등 마을 사람과 들마루에 앉아있다. 점순을 묻고 돌아온 듯 삽괭이 가래 따위가 옆에 놓였다. 중략. 상만, 내가 안 그러게 됐어? 안 그러게 됐냔 말이여. 이 사람아, 그늘로 들어오기나 혀. 들어와서 뭔 말인지 차분하게 혀야 알지. 그대로 내가 말이여. 집으로 가다가 찬물 내를 건너는 뒤 너무 뜨거워서 시수를 안 혔겄어. 그래서 시수를 하고 난 게 시상이 야속하구나 허는 매임이 들어 점순이가 누운 자리라도 한번 더 볼까 하고 돌아보는데 글씨 석산 골짜기에 웬 사람들이 잔뜩 몰켜 있지 않겠어. 그래서 올라갔지. 본께 글씨 읍내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이 20남은 명은 되게 몰켜 있는지 저 어르신하고 서울서 높은 디 있는 둘째가 보이더란 말이여. 그래서요. 읍내 사람 붙잡고 물어본께 글씨 어르신 내가 거기다 별장을 짓는디야. 별장을 말이여. 뭐시여? 아니 아저씨 우리 봉답이 있는 데다가 별장을 짓는다고요? 그렇다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겠지요. 나도 기연가 미연가 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본게 참말이구만. 그래 가서 보라고. 대문만 남은 거요. 문지방하고 마름지방 다 뜯고 개와 꺼정 내려놨어. 뭐시여? 모두 우르르 달려가 담 너머로 혹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돌쇠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엄청난 사실을 확인한 충격과 마을을 떠날 때가 눈앞에 닥쳤다는 절박한 현실감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서서히 돌아온다. 댐에 물이 차면 개가 전망이 제일 좋다더만 점순이가 돌에 맞은 것도 댐 공사 난포가 아니고 별장 짓는 난포에 맞은 것이요. 몰랐구먼. 요. 지가 까맣게 몰랐어요. 지가 어르신네 간 게 엊그젠디 이럴 수가 있대요. 없죠. 점순대가 흩어진 보릿대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옥돌레가 다가가서 말없이 점순대를 끌어안는다. 침묵이 흐른다. 갑석 우리도 인젠 떠나야 하는디 어디로 간대유. 비로소 센게 산천이고 센게 논밭인디 어디 감은 몸둘 데 없겠어. 고향을 떠나는 게 쉰 일이 아니고 산천마다 주인이 있고 논밭마다 임자가 있어서 증이나 몸둘 데 없으면 내호구 석산 골채기로 가자고. 엄지짝은 몸둘 수 있으니께. 가만 돌쇠 자넨 어른이 양지짝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구만. 모두의 시선이 돌쇠에게 집중된다. 그렇지? 싸게 말을 혀 아버님. 그려 뭐시 어쩌 주인이 간다는디. 주인? 우린 문서가 없어. 사이 댐에 수문이 꽂히고 지렁내가 물에 잠기면 떠나야 하는디 우리나 어르신이나 마찬가지여. 이렇게 망할 자석. 우리 헌틴 말 한마디 없이 어른네 헌티 가세유 해서 어른네가 양지짝에 별장을 세우면 돌쇠 자네한테 엄지짝을 줄 것 같은감? 엄지짝에 들어가 봉답떼기 붙여먹고 살 것 같여? 소갈갱이 두 없어? 달나라 댕겨오고 별나라 꺼정 가는 시상이여. 선대가 당헌 원혼을 몰라? 아저씨들 아부님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밭을 살라면 변두리를 보고 논을 살라면 두렁을 보라 했는디 그걸 못한 게 한이구만요. 내 헌티 궁성들 되는 건 괜찮은데 조상꺼정
말칠렵 시키면 못써. 효자 났구만. 선대가 종살이해서 맹걸어준 땅도 뺏기면서. 돌쇠, 내도 그분들의 워치키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어. 아버지 한쇠가 한쇠 씨가 말짱 얘기하셨고 내 눈으로다가 똑똑하게 보기도 했은 게. 윤조병의 농토.